아니면은 뭐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다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활빈당에 투신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또는 그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뭐 잡혀서 죽는다 하더라도 어떤 그 미련이 없는 그런 그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극에 달한 시대 상황이 부른 첫 번째 사건이 1894년 동학 농민봉기였다. 그러나 동학 농민봉기는 실패로 끝이 나고 많은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다. 수많은 동학 참가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다. 이런 와중에서 활빈당의 활동은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항 이후에 일반 민중들의 저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는 밀란과 그것이 발전된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이고, 또 하나는 더욱더 몰락한 농민들이 화적으로 되어서 이들이 그 조직을 발전시켜서 만든 활빈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어떤 민족의 저항 양태가 이와 같이 둘로 나타난다고 하는 점에서 활빈당은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 활빈당 활동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당시 그 몰락한 일반 농민층이 어떤 그 대규모의 어떤 저항 집단을 형성해서 사회 체제에 어떤 전면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이렇게 조직된 활빈당이 상당히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배고인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백범은 옥중에서 삼남 활빈당의 우두머리인 김진사를 만난다. 교사 시절 활빈당의 활동에 대해 듣고 그 비밀 결사 조직을 독립운동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김군은 김진사에게 활빈당의 조직에 대해 상세히 묻는다. 자신이 연전에 곡산군수를 처단한 사람임을 실토한 김진사는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원도 지역의 목단설, 삼남지방의 추설이라는 양대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1년에 한 차례 대표자 모임인 큰 장을 연다고 한다. 그리고 입회 절차부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한다. 당사자를 묶은 뒤 입에 칼을 물리고 체포됐을 시 절대 동료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진사가 털어놓은 입회 절차는 사법fun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듯 활빈당은 조직의 비밀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입회 절차를 택했던 것이다. 활빈당은 땅과 일자리를 잃은 백성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다. 여러 사료를 보면 이 활빈당이 상당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이 두 장의 사파가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 예. 그 빠지지 않고 있는 두 인물이 마중군과 맹감령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턱에 수염을 기르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인물이 마중군인가요? 예. 네. 그렇다면 이쪽에 보이는 이 인물이 맹감력입니다. 자, 이 두 장의 사파는 우리 김주영 선생님께서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 안에 삽입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인물이 이 활빈당의 대장격인 셈인가요? 예, 중심 인물이기도 하죠. 활빈당의 계보를 크게 보면요. 활빈당의 발령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홍길동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후에 1890년대에 이르면은 윤동굴이라는 인물이 관으로부터도 팔도 화적 도개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후가 됩니다. 1897년경에
윤동걸은 체포되어서 처형이 되고 그 후의 역할을 민도사라는 사람이 계승하게 됩니다. 민도사는 1899년 대도회를 주도했던 인물로 팔도 도감 대민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활빈당을 통괄하던 인물이 바로 맹감역과 마중근입니다. 그런데 맹감역은 활빈당 도대장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 맹감역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맹감역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 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 등등에 각각 맹감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들은 본명이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맹감역이라고 사칭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활빈당 지도자들이 동시에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실명을 밝히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홍길동전을 보면은 홍길동이가 자신의 분신을 8개나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신출기무를 한다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겠죠. 네. 활빈당도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구한말의 활빈당들은 홍길동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이 홍길동전과 아주 유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홍길동전의 활빈당과 또 19세기의 활빈당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17세기경. 집을 나온 홍길동은 도적대들을 만나고 활빈당을 조직한다. 이때부터 홍길동이 이끄는 활빈당은 신출귀몰한 재주로 나쁜 관리와 부호를 혼내주고 빈민을 돕는 의적 활동을 벌인다. 이것은 소설 홍길동전 대강의 줄거리다. 그런데 홍길동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실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소설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홍길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무성산도 그 중에 하나다. 옛날에 이제 여기 홍길동의 굴이 있고 해서 이제 홍길동이가 쌓았다고 해서 홍길동 선생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그랬지요. 홍길동 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굴은 저업저기로 있는데 거기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홍길동의 이야기는 비단 이렇게 전설로만 아니라 후대의 기록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18세기에) 이익이 쓴 성호사설을 보면 장사치들이 맹세하는 구절 속에 홍길동이란 이름이 들어있다 라고 적고 있다. 홍길동전이 지어지고 난 100여 년 뒤 이미 홍길동의 이름이 일반 백성들에게 영웅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성, 반체제적 성격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검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은밀히 전파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호 이익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도둑들이 또는 상인들이 홍길동을 이름을 빌려올 정도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기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홍길동전은 다른 군담 소설의 영웅처럼 한쪽으로는 반체제적이니까 검소적인 성격, 또 한쪽으로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읽는 것, 그것이 바로 홍길동전이 가지고